그게 교수님, 그 박사님 책에서 네. 그 패턴의 함정이라고 하시면서 네, 맞아요. 네. 패턴이 변화하는데 과거의 패턴만 고집하다가 이제 크게 다칠 수 있다. 요번에 그 말씀을 드릴게. 네. 그걸 이제 그 패턴의 함정일 수도 있고요. 네. 뭐 혹은 이제 고정관념, 뭐 선입견의 어떤 그런 뭐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질들레지가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뭐 차이의 반복이라고 그래요. 사이클은 반복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안하니까 자꾸 패턴을 만들려고 그래요.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세모가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네. 정도 등장하면은 사람들은 다음번도 세모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나.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영국에 보면은요, 그 실제로 있습니다. 독일 그 공군이 이렇게 런던을 폭격하잖아요. 아, 2차 세계대전 때 그랬죠?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그때에 이제 불안하니까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령 그때 보면 동북 쪽에 이제 그 포탄이 많이 쏠린다. 네. 그걸 따라가서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뭐 그런 뭐 소문도 나고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거는 랜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 아무데나 뿌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저 폭탄을 터뜨렸다는 건데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올해는요. 제가 네. 봤을 때 2008년 리먼 사태 터졌던 바로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2008 금융위기와 굉장히 네. 지금 왜냐 비슷하다. 일단은 환율에서 비슷하잖아요. 그쵸. 지금 환율이 그때 이후로 이렇게 오른 적이 없을 정도고. 그렇죠. 환율이 그때 뭐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1,500원, 달러당 1,500원. 그리고 2009년 3월에 가면 그 1,600원 가까이 갑니다. 네. 지금도 뭐 1,450원 뭐. 그쵸. 1,500원 뭐 돌파한 다음에 하는 거죠.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네. 위기가. 뭐 그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만 이제 그때에 비해서 지금 원부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연체율 이런 거는 낮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불황 초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본격화가 되지 않았어요.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 이제 안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때는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금리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2008년 가을에 얼마 정도 갔냐면은 5.25%까지 갔어요. 기준금리가. 근데 그때 1분기로 가면 얼마 정도 다음에 2009년 1분기로 가면 얼마 정도 낮아지면 2%로 뚝 떨어져요. 금리 인하가 굉장히 크게 했네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가을 되면 시장이 약간 꿈틀거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때 조금 오른 적도 그때 있었죠. 이명박 네. 정부 들어서고 시장이 약간 좋아지다가 다시 골로 갔죠. 네. 그러다 2012년에 이제 바닥을 찍었는데 이번은요. 지금 금리가 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이게 내년 한 상반기까지 원래는 4.5 정도까지 봤어요. 기준금리를. 네네. 요새는 4.75%까지 간다는 보고서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얼마 정도 갈 거냐. 이것도 뭐 어차피 전망인데 틀립니다. 네. 원래는 3%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느냐. 올 연말까지 3.25. 내년 1분기에 3.5%까지 나옵니다. 지금 2.5%라고 그랬죠. 네. 그럼 1% 더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틀릴 수가 있어요. 더 오를 수도 있는 다만 거죠. 더 오른다는 것은 대체적인 얘기인데 지금은 금리가 저는 기준금리가 2% 넘었으면은 금리 부담에 임계점이 넘을 거로 봤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맞았어요, 제가. 네. 근데 지금 이미 2.5%로 벌써 넘어섰죠. 그러니까 3%를 넘었으면은 시장이 저는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네. 궁금한 게 네. 사실은 금리가 과거에는 이 어떤 집값 상승의 그래프 같은 걸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처럼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네.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금리 영향이 별로 안 크다. 그 잘못돼. 그 잘못 얘기 들으면은 네.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민감도라고도 표현하고 네. 역치값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요, 절대치에는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민감하다가 네. 나중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죠. 뭐 학습 효과.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 처음에 네. 막 벌벌 떨다 네. 나중에는 뭐 2억, 3억 그냥 우습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그 적응을 하게 되면은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집을 처음 장만할 때가 90년대 제가 초반이었는데 그때 네. 금리 몇 프로 빌렸을 것 같아요? 글쎄요. 14%에 빌렸다. 14%요? 14%면은 지금 야, 그 돈이면 그때는 IMF 전에는 우리나라 소매금융이 활기를 못 띄었고요. 당시에 네. 수출 드라이버 기업에 주로 자금을 집중 배정하면서 소매금융은 이걸 뭐 금융억압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돈을 안 빌려주고 막 빌려줬죠. 비싸게 빌려주고 2,500만 원 빌리려고 제가 2년 동안 주택 부금을 들었다니까요. 그때 주택 부금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2년 동안 불입하면은 대출을 빌려 해 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청약 예금하고 비슷한 건데 청약 통장을 쓸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소매금융은 거의 없었죠. 그랬는데 네. 그때도 집을 다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집을 지금은 왜 사람들이 금리 공포금리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막 14%였는데. 지금은 대출 금리가 지금 10월 초죠. 10월 초가 지금 한 5년 혼합형 주담대가 아마 5% 초반 정도 될 거고요. 네. 상업용은 지금 한 5.8, 5.9 정도 빌려 가시더라고. 곧 6%가 되겠죠. 네. 근데 그때보다 낮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뭐 3분의 1 수준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민감도 역지값이 뭐냐면은 네. 인간은 변화율과 속도에 민감한 겁니다. 변화율과 속도.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과민 반응을 한다. 지금은 주택시장은 부동산 시장 근본적으로 이 고금리 체제의 어떤 고통스러운 적응 과정이라고도 보면 돼요. 지금 다 저금리에 작년 우리가 7월 달에요. 기준금리가 0.5%였어요. 그렇죠. 지금 2.5%잖아. 1년 사이에 뭐예요? 2%가 올랐죠. 2%가 올라버 2%포인트 정확하게 네. 말하면. 그 올라버렸으니까 더 민감하게 공포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리를 한두 번 올렸을 때는 오히려 집값이 오를 때도 많았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임계점을 넘는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판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금리가 최대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아까 빠뜨렸어요. 자, 2008년도와 지금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네. 시장은 제가 단순 반복은 아니다. 네. 반드시 차이의 반복이다. 그쵸, 이런 차이의 반복이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수 있어요. 2008년은 집값이 급락하기 전에 그 이전에 뭐예요? 큰 주택시장에 어떤 랠리가 있었죠. 그죠.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때 참여정부 때의 랠리가 있었고 요번은 뭐예요? 요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집값 큰 랠리가 있었던 거죠. 네. 우리가 2008년은요 주체 세력이 바로 베이비부모와 X세대입니다. 이번엔 뭐예요? 집값을 이끌어왔던 세대가 MZ세대죠. MZ 2030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는 강남이 버블이었습니다. 그때 뭐 2006년도에 뭐 버블7 해서 버블7 네. 판교 분양 그 후폭풍 영향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바로 어디가 버블이냐? 강남도 많이 올랐지만 네. 강북과 인천, 경기 수도권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하락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외곽지부터 아무래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2006년부터 강남이 조금 2006년 네. 4분기가 정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강남이 왜 그때는 2008년까지 사실 뭐 상계동 이런 데 몰랐는데 2008년 2분기 네. 때 상계동이 많이 올랐죠. 근데 강남은 그때 오히려 빠졌죠. 빠져서 저는 이게 왜 그럴까 했거든요. 아니 물론 2008년 2분기에 그때는 유타운 광풍이라는 게 또 변수가 또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2008년은 소위 말하는 X세대와 베이비부모가 주축이었고 그리고 강남 네. 이번에는 뭐예요? 이른바 MZ세대와 비강남의 어떤 버블이 더 심했다는 거고 그때는 대형 아파트가 버블이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 중소형 역세권의 네. 중소형 아파트가 급락이 오죠. 그쵸. 요번에 그때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때는 재건축이 버블이었고요. 지금은 재건축이 안 빠집니다. 지금 재건축은 오히려 그 신고가 찍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번에는 뭐냐면은 비재건축 일반 아파트가 급락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장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내 집 마련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네. 요번에는 집값이 어디가 많이 빠지느냐? 강남보다는 강북과 수도권에서 집값이 많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가 겁나게 오는 거예요. 저희가 네. 입지가 좋고 여기가 하락폭이 적을 거다. 수요가 몰릴 거다 했던 곳이 오히려 더 많이 빠질 옛날에 거다. 그랬잖아요.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는 안 빠진다며요. 실수요가 탄탄해서 안 빠진다며. 그렇죠. 그게 갭투자 수요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죠.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전혀 엉뚱한 형태의 지형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번에 지방은 별로 안 올랐어요. 지방은 주로 대전하고 세종시 외에는 다른 지역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은 그렇게까지 많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요 창원이나 네. 강릉은 오히려 집값 올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사실 강원도 네. 쪽이나 광주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과거의 어떤 그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네. 중요한 어떤 우리가 시사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집을 싸게 사실 분들은 그동안에 MZ세대들이 몰려갔던 곳. 네. 많이 몰려갔던 곳이 이제 입지 좋고 역세권 중소형 그렇죠. 뭐 신축이 될 거나 예,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단지 대단지.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는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게 그 네. 얘기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겨가기가 굉장히 좋은 찬스였죠. 갈아타기 찬스. 그쵸. 지금은요. 이른바 상급지는 안 빠지고 중하급지가 빠지기 때문에 올해는 네. 옮겨타기는 좀 가격을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는 거예요. 최상급지로 갈아타기가 그렇게 지금 뭐 녹록지는 않죠. 그때와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요. 집값이 급락이 오면은 재건축 아파트 사기 딱 좋았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오히려 가격 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뭐예요? 규제 완화로는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가격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딱 기다렸다가 딱 사면 좋았거든요. 재건축 네. 아파트가 일종의 시장의 바로미터였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아파트가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어떤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그때 경험치가 없는 게 더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지형도가 펼쳐지니까. 아예 그게 없으면은 뭐 얘가 많이 빠졌으니까 내가 살기 좋으니까 그냥 이거 쌀 때 살 텐데 과거의 선입견으로 막 이걸 재건축 최상급지로 가야지 하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네. 보통 유튜브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요번 하락장은 3년 혹은 5년까지 간다. 그죠. 몇 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10년 네. 원래 멀리 볼수록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아무튼 말했대요, 그거는. 되잖아요. 어차피 그때 가면 유튜브 얘기했던 거 싹 다 없어질 겁니다. 네. 아니 뭐 10년 전으로 가면 유튜브 그래서 있지도 제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시장을 보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너무 길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활을 쏘잖아요. 네. 그럼 어때요? 짧을수록 적중률이 높죠. 그렇죠. 가까운 애 맞추기가 쉽죠. 그래서 1년 단위로 짧으라고 잘라서 보시라고. 1년 단위로 짧게 봐라. 잘라서 봐야 돼. 네. 이거 전망보다 대응이 중요한데 이게 많이 들으셨죠? 네네. 그리고 이제 잘라서 보세요. 1년 단위로 잘라서 전망을 하시고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는 타이밍을 보십시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왜냐하면 금리 상승이가 그때가 피크일 테니까 대체적으로 전망이. 근데 부동산은 또 후행이에요. 금융시장. 네. 어쨌든 근데 또 반드시 후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네. 이게 지금 금리 공포라는 이게 대외 변수가 모든 시장을 다 이게 짓누르는 구조거든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모든 자산 시장이 다 동조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매매와 전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죠. 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같이 무너지고 있죠. 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상관성 붕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자산 시장 간에 서로 이게 대체라는 어떤 그런 대체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상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모조리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요게 매력이 떨어지니까 요거 좀 오르고 외부 충격이 와버리면은 이게 상관성 붕괴고 이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자산 시장이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원래는 어때요? 올해 어떤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에 전세값 올라간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그렇죠. 10월에 전세 대란. 그건 이제 시장 그 단순 매매와 전세 간의 어떤 대체 관계만 보니까 당연히 오르죠. 아니 집안 사고 전세로 살면 전세값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이 기본적으로 요즘 대출일 때도 다 전세를 내요. 네. 반대로 했네. 전세를 구할 때도 뭐예요? 대출을 쓰잖아요.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을 쓰죠. 그리고 시장이 완전히 경직돼 버리면 오히려 전세값이 더 빠진단 말이에요. 매매보다. 네. 왜 그렇겠어요? 그 설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볼까요? 자 봐요. 내가 2억짜리 집을 네. 샀다 칩시다. 네. 그러면은 이게 1억 8천으로 10%가 빠졌어요. 네. 그러면 손실의 피가 어떻게 보면은 작동을 하거든요. 싸게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가격에 팔기 싫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전세를 낸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거든요. 네. 그럼 2년 뒤에 올리면 되잖아요. 지금 싸게 놓다가 네. 2년 뒤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손실을 생각 안 하니까 가격 순응적이죠. 그러니까 뭐 어때요? 거래가 안 되면 어때요? 전세 가격이 매매보다 내려가게 되죠. 더 떨어지는 거지. 지금 실제로 보면 수도권에요. 올 들어서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습니다. 내가 이 싼 가격에 파느니 전세도 더 나중에 오를 때까지 가져가지.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전세 가격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로 내놓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경제 원리들이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가변적인 거지 항상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의 힘을 길러라, 사유의 힘을 길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그 하나의 어떤 팩트거든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볼 때는 오픈 마인드로 봐야 된다. 네. 과거의 현상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이게 동일성의 어떻게 보면 반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지금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진다는 얘기는 갭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쵸. 나중에 역전세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이제 내년에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때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라 하잖아요. 기간을 1년으로 잘라라. 네.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타이밍을 재라. 예. 그 다음에는 뭘 보셔야 되냐.